바로 시작해도 되죠? 안녕하세요. 학교대학교 예비고1 수학학습 전략 설명회를 맡게 된 이규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요. 저는 경북과학고등학교 조기 졸업했고요. 성균관대 수학과 졸업해서 현재 여기 압구정 센티움에서 현대고 친구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게요. 요 지역 근방의 대표적인 자사고들, 현대고랑 세하고 요 친구들 들어가서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랑 내가 여기 들어가려면 예비고1 때 어떤 공부, 그러니까 지금 시즌에 어떤 공부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근데 요거를 좀 이해하시려면 일단은 고등 수학 전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조금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단은 중등이랑 고등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일단 당연한 이야기지만 중등보다는 고등이 공부할 개념이 증가하거든요. 증가하는데 거기에 어떤 과목들이 있냐면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수학 상하, 그 다음에 수학 1, 수학 2, 그다음 뭐 선택 과목, 미적분 같은 것들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근데 수학이 진짜 어려운 이유가 그 개념 간의 이기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내가 만약에 내가 지금 중등을 다 끝냈는데 수학 1 보고 싶어 라고 해도 못 보는 거예요. 왜냐면 무조건 수학 상하부터 차례대로 가야 되니까.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중등 수학이 조금 구멍이 있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한테 아무리 선행을 많이 시켜도 중등에 구멍이 있는 것 때문에 고등에서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유의성을 꼭 기억해 주시고 만약에 중등에서 약간의 어떤 구멍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걸 먼저 메꾸시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 애는 중등이 좀 잘 돼 있어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친구들 막 A 계속 받고 그래서 조금 선행도 많이 한 친구들 있는데 그런 애들도 고등 가서 막 좀 고꾸라지고 4등, 5등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중등 내신이랑 모의고사, 고등부의 문제가요. 그 출제 방식이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이거 어머님들한테 조금 이해시켜 드리려고 여기 3 더하기 5는 8이라는 요 간단한 등식을 중등 나오는 방식이랑 고등 나오는 방식으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요 3 더하기 5는 8이라는 등식을요. 중등부 문제로 바꾸내면 A는 3이고 B는 5일 때 A 더하기 B가 얼마야?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고등부로 가면 여기 나오는 결과를요. 앞에 그냥 배치를 해버려요. A 더하기 B가 8이야. 그리고 A가 얼마니?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보면 그냥 얘가 좀 더 복잡해 보이네 이 정도 느낌인데 사실 얘랑 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등부에서는 A랑 3, B는 5라고 정확하게 그 상황을 명시를 해놔요. 이거 아니면 못 푸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개념만 알면 이렇게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고등부 가면 A 더하기 B가 8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1도 1, 7 이렇게도 되는 거 아니야? 뭐 2, 6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죠. 그럼 그 경우에서 문제에서 하나로 결국 줄여야 되니까 가조건, 나조건 같은 걸로 이렇게 제한을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한을 놓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이거를 읽고 내가 가나조건을 통해서 하나씩 마무리해 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생각을 저희가 보통 추론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실제로 고등부 평가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이런 추론 능력이에요. 그래서 중등부 내신 고등부 모의고사가 이런 문제적인 차이점이 있으니까 단순히 공부를 할 때 양만 늘린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고등부에서 또 좋은 성적 받기 좀 힘들 수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좀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고등부가 어려운 건 당연히 양이 늘어났기 때문도 있는데 그거랑 더불어서 개념 간의 어떤 유기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차례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고꾸라질 수 있다는 점. 그냥 두 번째로 그런 것들을 다 깨우치고 있더라도 중등부랑 고등부는 문제 자체 그 형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기본적으로 공부해주지 않으면 힘들 수 있다는 점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제가 고등부 일단 이야기를 끝냈고요.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인 현대고 세하고 요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는 여기 PPT를 막 꽉 채워가지고 현대고 세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채워놨어요. 얘네가 1등급 컷, 2등급, 3등급 컷 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사실 그 정도 정보가 어머님들한테 유용한 정보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어떤 정보냐면 약간 불안하게 만드는 정보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일단 다 제하고 현대고랑 세하고의 특징만 좀 나타낼 수 있는 정보 몇 가지만 이야기를 좀 드릴 거예요.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1등급 컷 보여드릴 건데 현대고가 80점 후반에서 90점 초반 정도 형성되고 세하고가 80점 초반으로 형성돼요. 그러니까 요거만 놓고 보면 세하고 문제가 조금 더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것도 그냥 어떤 참고 자료로만 생각하시면 좋은 게 실제로 세하고를 단적으로 예시를 들면 작년 1등급 컷이 75점이었어요. 그런데 재작년 1등급 컷은 97점이었어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거는 이 학교가 어떤 경향성을 띈다기보다
그의 선생님들이 나눈 문제에 따라서 난이도가 확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요 정도 참고 자료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알아두실 거는 다른 학교들, 현대고사하고 외에 다른 일반고들이랑 비교하면 확실히 문제 스타일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총 문항수 보실 건데, 현대고 같은 경우는 18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세하고는 20문제 좀 넘게. 근데 그 중에 서답형 문제가 여기는 4문제, 뭐 여기는 한 6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얘네 배점이요. 서답형, 서술형 문제 배점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전체 너무 크죠? 현대고는 실제로 맨 마지막 문제 있잖아요. 서답형 4문제 중에서 맨 마지막 문제가 12점이에요. 자, 100점 만점 시험인데 맨 마지막 문제가 12점이에요. 그거 하나 날리면 88점이죠. 근데 여기 1등급 보실까요? 대충 이 정도로 돼 있으니까 얘네가 서술형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1등급 받기 힘들죠.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이거든요. 근데 사실 요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요거 두 개예요. 이 두 학교는요, 자사고니까 내신 공부를 하면서도요, 얘네들 좀 정시 공부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학교의 어떤 바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자체 부교재를 만들어 주는데 그 부교재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모의고사 기출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세하고 같은 경우는 뭐 추가적으로 다른 문제집에 외부 문제집을 갖고 오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두 학교 다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모의고사 문제들이 어렵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거를 미리 주고 연계를 시키는 방식으로 내신 문제를 내요. 연계율이 70%에서 8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조금 이상해요, 이 자료가. 아니, 연계율이 70%, 80%면 1등급 컷이랑 조금 괴리감이 있지 않나요? 아니, 이거 부교재만 더 공부하고 가도 1등급 받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오늘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셔야 이 학교들에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이 자료를 잘못 이해하시면 이렇게, 그럼 밑에 보고 갔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 아니에요. 웬만한 애들은 부교재 2번, 3번, 4번 다 보고 가요. 그런데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부교재가 도대체 어떻게 연계되길래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를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일단 간단한 예시부터. 자, 부교재 문제랑 제가 기출문제를 놓고 하나씩 비교를 해드릴 건데, 자, 왼쪽에 있는 부교재 문제,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어떻게 변형된 거냐면 오른쪽에 있는 실제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제가 어머님들 보기 편하시라고 빨간 줄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자, 잘 보시면 이차함수 조건 똑같고요. 최소값 조건 똑같고 직선 조건 똑같고 제가 줄은 안 쳐놨는데 구하는 거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 요거가 똑같아요. 요거는 정말 숫자만 변형한 거기 때문에 내가 정말 부교재를 2번, 3번 풀었어 하면 당연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걸 제가 보통 숫자 변형 문제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건 애들한테 문제가 되는 문제가 아니죠.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간 변형 문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요건데 일단 왼쪽에 있는 부교재 문제랑 오른쪽에 있는 부교재 문항 보시면 요 도형이 똑같죠. 그래서 애들 일단 보고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3번, 4번 풀었다면 이 도형은 내가 봤던 도형인데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가 뭐냐면 이 정도의 조건이 새로 추가돼요. 얘네가 분명히 내신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 조건을 본인들이 삽입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학생들이 그 시험장에서 새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런 조건을 해석하는 게 부담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도형 자체가 내가 한번 접근했던 도형이기 때문에 친구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이거 봤던 거니까 한번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서술형 문제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접근을 하면서 내가 이 문제 어디까지는 갈 수 있어는 할 수 있으니까 점수를 12점 중에서 뭐 적게는 4점, 많게는 6점, 8점까지 얻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까지는 부교재랑 형식 자체가 딱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비교해 보셔도 어머님들이 공부를 안 하셔도 얘네 두 개는 비슷한데라고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부담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아까 그 부교재 연계율이랑 1등급 컷이 왜 그렇게 이상하게 괴리감을 띄었는가? 바로 다음부터 이야기 나오는 요 부교재 문제인데요. 왼쪽에 있는 요 문제랑요, 오른쪽 요 문제가 사실 어머님들 보시기에는 다른 문제죠. 도형이 일단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도형이 다르고 문제 길이만 보셔도 이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사실 제가 이걸 분석을 해보면 같은 문제거든요. 이거는 그냥 도형도 결국에는 같이 나오는 정말 똑같은 문제예요. 일단 이거는 구조 자체가 너무 똑같은 게 제가 지금 여기 빨간색을 표시를 해놨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얘도 지금 어떤 최대인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얘도 어디 최대인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형의 어떤 부피나 넓이가 최대게 되는 순간을 관찰해줘라는 같은 문제예요. 이건 정확하게 이거를 변형한 게 맞고 대신 친구들은 공부를 대충 했다면 모르는 거죠. 이걸 보고 내가 이 문제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 친구들 중에서 상위권을 구별할 문제인 거예요. 요거를 이제 잘 보고 아 내가 요걸 보고 뼈대를 생각해냈다. 그렇지 못한 친구들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이 문제는 틀리고 상위권 되기 좀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가서 어떤 문제들이 또 나오냐면 부교재 외의 문제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부교재 연계율이 70%, 80%라 그랬으니까 분명히 그 외의 문제도 나오는 게 있겠죠. 그 외에 나오는 것들이 제가 요거 오른쪽에 있는 문제가 실제 이번 현대고 23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예요. 요 형식이랑 왼쪽에 있는 게 외부 교재에서 제가 발췌한 거거든요. EBS 교재인데 요거랑 요게 진짜 숫자 빼고는 다 똑같아요. 숫자 빼고. 숫자만 정말 변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얘는 심지어 난이도도 높이려고 1번, 2번, 3번을 만들어서 문제를 낸 거예요. 마지막 서답형 4번 12점짜리 문제를. 애들이 이걸 다 못 건드렸죠. 거의. 처음 보고 이상하게 생기고 너무 길고 못 풀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실제로 100점 만점인데 거의 88점부터 시작하는 느낌? 1등급 컷이 81점이었어요. 실제로. 애들 이런 거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물론 그 과정에 맞힌 친구들은 최상위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앞에 이야기 드렸던 요거, 그 다음에 요 친구. 요렇게 그런 풀이만 외우는 문제들이 아니라 내가 진짜 뼈대를 알고 수학을 아는 친구들이 맞추는 문제들을 잘 풀어야 상위권, 최상위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별하려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 친구들이 아 부교재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대. 그러니까 부교재 풀이 다 외워야지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그거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니까 살짝만 바꿔줘도 그걸 풀지 못하는 거죠. 이게 좀 걱정이 돼요. 제가 이거를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좀 학교에 휘둘리는 친구들이 많다라고 표현하거든요. 학교에서 이제 부교재를 많이 보고 권장을 하니까 부교재만 보고 들어간 친구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외부 지문을 냈을 때, 외부 문항들을 냈을 때 접근을 못 해버리니까 계속 휘둘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내가 안정적으로 상위권 또 최상위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간단하게 제가 예비고일 지금 이제 어머님들이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 근데 뭐 따지고 보면 다 당연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제가 한 번 더 이제 짚어드리는 거니까 첫 번째는 좀 기본에 충실하자. 제가 양보다 질이라고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 문제를 푸는데 당연히 양치기를 하면서 실력을 늘려야 되는데 일단 내가 처음 이제 선행을 한다. 처음 이제 고등부를 접근한다라고 하면 제발 그 밑에 있는 개념에 좀 치중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구멍이 나는 순간 우리가 어떤 풀이를 읽고 이거의 뼈대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서 이 풀이를 보고 아 얘가 이런 개념을 써서 이렇게 도달했구나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냥 내가 이 풀이를 외워버려요. 그냥 이거를 국어 지문처럼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기본을 충실하자는 말은 방학 때 내가 어떤 도달하려는 수학과 과목에 대한 정확한 개념서 하나를 제대로 떼줘야 돼요. 두 번째 제가 뭐라 돼 있냐면 개념 적용 연습이라 돼 있거든요. 어머님들이 특히 좀 많이 착각하시는 게 특히 빨리 선행 나가는 우리 친구들 기준으로 우리 애는 개념 원리를 무조건 한번 봤어요. 안 본 거예요, 어머님들. 개념서라는 건 그냥 개념이 적혀 있는 수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몇 개 있다 하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없어요. 꼭 추천드리는 건 내가 이번 방학 때 수학상 한번 보기로 했다 결심했으면 개념서랑 그거랑 상응하는 유형서 하나 정도는 같이 떼줘야 돼요. 유형서가 볼륨이 많지 않아도 되니까 적어도 개념서를 적용할 수 있는 정도의 볼륨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뭐 라이트센 정도도 괜찮고요. 정말 연습을 해야 되니까 개념이랑 같이 좀 가져가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유형서를 좀 같이 반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는 게 수준에 맞는 선행 심화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어머님들 막 휘둘리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뭐 누구는 수원 수투 벌써 하더라, 누구는 다 미적 끝났더라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빨리 나가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혹시 뭐 빨리 나가는 학생이 있다면 그 친구들도 수학 상하 개념들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혹시 구멍이 있는 건 아닐지. 그 구멍이 결국에는 나중에 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내가 빨리 나가고 있으면 한 번쯤 돌아와서 점검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혹시 수상하에서 어떤
구멍이 있는 건 아닐지. 그리고 혹시 내가 아직 수상화를 덜한 친구들이 있겠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수상화를 제대로 끝나셔야 되고 혹시나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중등이 잘 안 됐어. 그러면 중등 안 돼 있다고 나 중등 일단은 미루고 수상해야지가 아니라 중등을 진짜 확실히 하셔야 돼요. 예전에 그 2, 3년 전이죠. 수능판에서 되게 돌았던 강의가 그 중등 기하 강의가 되게 떠돌아다녔어요. 고3들 대상으로 중등 도형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중등을 다 안 하고 선행만 계속 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그런 거를 다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수준에 맞는, 너무 급하게 안 나가셔도 되니까 뭐 1년 정도만 앞서도 되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삼고 쭉 나가셔도 괜찮다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요거 세 개를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거를 개개인이 하기엔 너무 빡세요. 내가 이제 혼자 유형서를 보려고 하니까 모르는 문제가 생겨서 그거를 그냥 넘어가게 되고 수준에 맞는 걸 하고 싶은데 내 수준이 정확히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는 게 뭐 저희 학원 프로그램 당연히 요걸로 이제 이야기 좀 마무리 드리려고 해요. 일단 저희 학원에서는 9시부터 1시까지 아까 김다희 선생님이 잠깐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자세히 이야기 한번 드려볼게요. 방학 기준으로 9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그 4시간 중에 2시간은 판서 강의를 할 거고요. 2시간은 조교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학생들이 질문 받고 이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근데 이 클리닉 시간이 보통 다른 학원 같으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교실 하나에 조교님 한 분 이렇게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 학원은 어떻게 할 거냐면 뭐 1대1 학생 조교님 안 그러면 1대2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이 질문하면 바로바로 피드백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동시에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모듈식 맞춤형 시간표라고 해서 아까 제가 수준별로 선행 심화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수업을 좀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제가 여기 오른쪽에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내가 만약에 수화 개념 유형서를 뗐다. 딱 그 정도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우리 애는 거기다가 유형서나 조금 더 고난도 문제를 얹을 수 있겠죠. 선행을 할 때. 그래서 월금에 열리는 뭐 수화 심화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거기랑 더불어서 어차피 나는 수화 개념까지는 이해를 했으니까 좀 더 추가적으로 다음 유기적 흐름에 있는 수원 과목을 들을 수 있겠네. 그래서 화목에 열리는 수원 기본반을 들을 수도 있겠죠. 추가적으로 제가 여기 14시부터 17시까지는 추가 클리닉을 이야기해놨는데 방학 때 만약에 내가 하다가 뭐 수원이 너무 어렵거나 혹은 뭐 과제를 좀 덜 했거나 하는 경우에는 2시에 남아가지고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시간까지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학원 이야기까지 끝내서 제가 오늘 설명을 이렇게 마무리할 것 같아요. 오늘도 이거 다 참고하셔가지고 여름방학 전에 그 여름방학까지 해서 작전 한번 잘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